2025년의 마지막을 알리는 크리스마스의 화려한 조명이 베이징 전역을 수놓고 있었지만 권력의 심장부인 중난하이의 담장 너머에는 그 어느 때보다 서늘하고 기괴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한 연말의 정취가 가득해 보였으나 그 이면에서는 중국 최고 권력층 내부의 균열과 공포가 뒤섞인 잔혹한 궁중 비극이 상영되고 있었습니다. 관영 언론인 신화통신은 1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이 이른바 민주생활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을 짤막하게 전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정치적 행사라면 하루면 충분했을 이 회의가 왜 이틀이나 이어졌는지, 그리고 왜 이 시점에 열려야만 했는지에 대해 전 세계 정보기관과 분석가들은 숨을 죽이며 그 이면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회의는 단순한 정책 논의의 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저히 기획된 음양의 국면이었으며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양의 무대와 카메라가 꺼진 뒤 시작된 음의 지옥이 공존하는 기묘한 현장이었습니다. 양의 무대에서 시진핑은 정장을 차려입고 국가의 핵심적인 안정과 기강을 강조하며 여전히 견고한 권력을 과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회의장 밖으로 밀려나고 문이 굳게 닫힌 그 순간부터 중난하이의 공기는 장엄한 정치적 엄숙함 대신 비린내 나는 살기와 짙은 화장품 냄새, 그리고 이질적인 술 기운으로 뒤덮이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위풍당당하던 부국급 고위 관료들이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르고 부모님 앞에 소환된 초등학생처럼 고개를 숙인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들의 곁에 평소 대중 앞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던 아내들이 나란히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중국 정치사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이 장면은 그 자체로 이미 정상적인 통치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시사하고 있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 인민대회당의 밀실에서는 더욱 믿기 힘든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국정의 2인자인 리창 총리와 최고 권력자 시진핑이 회의를 앞두고 마주 앉아 독한 술을 들이켰다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다가올 폭풍전야의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였는지 아니면 통제 불능으로 치닫는 정국에 대한 자포자기의 심정이었는지 알 수 없으나 두 남자의 몸에서는 진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실제로 리창 총리는 술 기운 때문인지 회의의 일부 일정에 지각하는 초유의 사태를 빚기도 했습니다. 최고 권력을 쥐고 대륙을 호령하던 두 남자가 비틀거리는 발걸음으로 회의장에 들어서는 모습은 현재 중난하이가 처한 위태로운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단면이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짓누른 것은 좌중을 압도하는 짙은 화장품 냄새, 즉 지분기였습니다. 시진핑은 이번 회의에서 주변 사람과 주변의 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유독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변 사람이란 바로 그 자리에 배석한 고위 관료들의 가족, 즉 아내들을 의미했습니다. 권력자들의 사생활과 가풍을 문제 삼아 그들의 목줄을 죄려는 의도가 명백했습니다. 모든 이들이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하는 침묵 속에서 이 정적을 깨고 가장 먼저 일어난 인물은 기율의 사령관이라 불리는 이씨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업무 성과가 아닌 가풍에 대해 자아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발언은 단순한 반성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씨의 부인이 남편의 뒤를 이어 일어나 입을 열었을 때 회의장의 온도는 순식간에 빙점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평소 각 성의 고위 간부 부인들과 어떻게 교류해 왔는지를 담담하게 서술하며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 했지만 이는 먹잇감을 안심시키기 위한 포식자의 위장에 불과했습니다. 그녀의 화살은 곧바로 광둥성의 실세인 마싱루이의 부인 롱리를 향했습니다. 롱리를 정면으로 지목하며 그녀의 행적을 문제 삼은 이 행위는 사실상 롱리의 등 뒤에 있는 거대한 존재, 바로 시진핑의 부인 펑리 위안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부인들 사이의 기싸움이 아니라 공식적인 백서와 서류를 바탕으로 철저히 준비된 정치적 사형 집행의 시작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치국 회의가 열리던 바로 그날, 인민일보 제사판에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발행한 신형 부패 및 은닉 부패 조사 지침이라는 이례적인 문건이 실렸습니다. 직접적인 금전 수수 대신 예술품이나 측근, 특히 친구나 지인과 같은 화이트 타이틀을 이용한 이익 전달을 범죄로 규정한다는 이 지침은 누가 보더라도 펑리 위안을 중심으로 형성된 예술계 인맥과 마싱루이의 광둥 인맥을 겨냥한 정밀 타격용 체포영장이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먼저 신문에 공표하고 곧바로 회의장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압박하는 이 치밀한 수법은 중난하이 내부에서 정교하게 설계된 궁정정변이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처럼 반부패라는 이름의 날카로운 칼날이 마침내 후궁의 치맛자락을 겨누게 되면서 시진핑이 수년간 공들여 쌓아 올린 가천하 체제는 2025년에 이 차가운 겨울 속에서 처참하게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권위가 자신의 안방에서부터 부정당하는 이 굴욕적인 순간에도 시진핑은 판을 엎지 못했습니다. 그 폐쇄된 문 뒤에서는 이미 원로파와 군부 실세들에 의한 정치적 최후 통첩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평소라면 단호하게 숙청을 단행했을 시진핑이 이토록 무기력하게 무너진 배경에는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는 절망적인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중난하이의 공기는 이제 단순한 정치적 갈등을 넘어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혼돈의 장이 열리고 있음을 예고하는 비릿한 피 냄새와 차가운 배신의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시의 부인이 던진 마싱 루이의 아내 롱리라는 이름 석자는 회의실의 공기를 순식간에 진공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관료 부인들 사이의 사적인 갈등을 드러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국 정치의 은밀한 생리를 아는 이들에게 롱리는 단순한 비서의 아내 그 이상의 존재였습니다. 그녀는 시진핑 체제의 핵심적인 지지 기반이자 문화예술계의 대모로 통하는 펑리 위안 여사의 가장 가까운 최측근이자 이른바 대규밀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롱리를 공격한다는 것은 곧 펑리 위안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며 이는 시진핑이 수년간 공들여 구축해온 가족 중심의 권력 체계인 가천하의 뿌리를 흔드는 행위였습니다. 이시 부인의 발언은 사전에 철저히 계산된 각본에 따른 것이었으며 그 뒤에는 시진핑의 1인 독주의 제동을 걸려는 거대한 세력의 의지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날의 공격이 더욱 치명적이었던 이유는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법적이고 제도적인 근거를 미리 마련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정치국 회의가 열리기 직전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발표한 문건은 사실상 펑리 위안과 그녀를 둘러싼 예술계 인맥들 그리고 마싱 루이로 대표되는 광둥성 권력 집단을 겨냥한 정밀 유도 미사일과 같았습니다. 이 문건에서 정의한 신형 부패와 은닉 부패라는 개념은 매우 교묘하고도 강력했습니다. 직접 돈을 주고받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예술품 거래나 특정 관계인, 즉 화이트 타이틀을 내세운 이익 전수를 범죄로 규정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 펑리 위안 여사가 주도해온 예술계 행사나 자선 활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형성된 방대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째로 불법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조치였습니다. 전국 각지의 고위 관료 부인들이 펑리 위안의 환심을 사기 위해 고가의 예술품을 헌상하거나 특정 재단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해왔던 그들만의 리그가 이제는 수사 대상이 된 것입니다. 특히 광둥성을 기반으로 한 마싱 루이의 세력은 시진핑의 핵심 전력 중 하나였습니다. 기술 관료 출신으로 시진핑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그가 자신의 아내를 통해 후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정적들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먹잇감이 되었습니다. 이시 부인은 회의장에서 롱리가 어떻게 각 성의 부인들을 규합하고 그들 사이에서 여왕처럼 군림했는지를 낱낱이 폭로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펑리 위안의 대리인 역할을 했던 롱리를 제거함으로써 시진핑의 손발을 묶고 그의 안방까지 감시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시진핑에게 있어서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정치적 타격, 그 이상의 심리적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던 당의 사정기구가 오히려 자신의 가족과 가장 신뢰하던 부하를 향해 칼을 휘두르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 정치의 잔혹한 논리입니다. 어제의 충견이 오늘의 도살자가 되어 주인의 목을 노리는 광경이 크리스마스의 중난하이에서 현실로 나타난 것입니다. 펑리 위안의 예술계 인맥과 마싱 루이의 광둥 세력이 결합하여 형성된 이 거대한 권력 카르텔은 이제 은닉 부패라는 올가미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번 폭로의 타이밍은 절묘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민심이 흉흉한 상황에서 고위층의 화려한 사생활과 추잡한 이권 개입은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원로파와 군부는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에게 명분을 요구했습니다. 인민들은 굶주리고 있는데 지도자의 주변 사람들은
예술과 문화를 빙자해 배를 불리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압박한 것입니다. 시진핑은 자신의 권위가 도덕적 정당성을 잃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침묵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번 회의는 시진핑이 꿈꾸던 일인 지배체제가 사실상 내부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고 있음을 만천하에 공표한 자리였습니다. 자신이 임명한 기율 사령관 이 씨가 자신을 향해 총구를 돌리고 자신의 아내와 가장 가까운 이들이 범죄자로 낙인 찍히는 상황에서 시진핑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중난하이에 굳게 닫힌 문 안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진실 공방은 시진핑이 구축한 견고한 성벽에 회생 불가능한 균열을 냈습니다. 이제 칼끝은 후궁의 치맛자락을 넘어 시진핑 본인의 통치 자격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극의 뒤편에는 이 모든 판을 짜고 시진핑을 벼랑 끝으로 밀어넣은 보이지 않는 손들이 미소를 지으며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방에서 시작된 치욕적인 폭로와 압박 속에서도 시진핑이 끝내 판을 엎지 못하고 침묵을 지킨 배경에는 중난하이에 굳게 닫힌 문 뒤에서 벌어진 잔혹한 정치적 담판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은 왜 절대 권력을 가졌다는 그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하고만 있는지 의문을 던집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면 그는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외통수에 몰려 있었습니다. 협상 테이블 건너편에는 후진타오와 원자바오를 필두로 한 원로파 세력, 그리고 그들의 뒤에서 서늘한 눈빛으로 총구를 겨누고 있는 군부의 실세 장유샤가 앉아 있었습니다. 이들이 테이블 위에 던져놓은 것은 단순한 항의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진핑의 가장 아픈 곳이자 유일한 성역이었던 펑리 위안 가족과 그 친인척들이 연루된 거액의 부패 증거가 담긴 이른바 블랙 자료들이었습니다. 원로파들이 제시한 카드는 명확하고도 잔인했습니다. 그들은 시진핑에게 두 가지 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첫 번째 길은 이른바 어사불파, 즉 물고기가 죽고 그물이 찢어지는 파국이었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끝까지 저항한다면 그들이 확보한 펑리 위안 일가의 추잡한 비리 의혹과 마식 루이 세력의 이권 개입 증거들을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는 협박이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시진핑 부부는 중국 역사상 가장 불명예스러운 지도자로 기록되며 진청 교도소의 다음 입주자가 될 것이라는 경고였습니다. 두 번째 길은 체면을 지키며 물러나는 퇴로였습니다. 실권을 서서히 내려놓고 인사 배치에 협조한다면 신분과 가족의 안전을 보장해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과거 마오쩌둥 사후 권력에서 밀려났던 화궈펑처럼 명목상의 직함만 유지한 채 서서히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최근 관영 언론의 영상 속에 비친 시진핑의 모습은 이러한 내부적 붕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군 고위 간부 승진 임명식에서 원고를 기계적으로 읽어내려가는 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 공허했습니다. 반면 그 뒤에 앉아있던 장유샤 부주석의 표정은 여유롭다 못해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그것은 부관이 상관을 바라보는 존경의 눈빛이 아니라 탈옥을 방지하기 위해 죄수를 감시하는 간수의 눈빛에 가까웠습니다. 시진핑은 이제 자신이 임명한 장성들 앞에서조차 주인으로서의 위엄을 잃어버린 채 군부의 각본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이러한 권력 이동의 결정적인 증거는 12월 27일 발표된 인민대표대회의 해방군 선거위원회 명단에서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간과한 이 작은 위원회는 사실상 군부 내부의 대청소를 위한 합법적인 도구였습니다. 장유샤는 이 위원회를 통해 시진핑에게 충성하던 기존의 군측 중앙위원들을 합법적으로 축출하고 그 자리에 자신의 친신들을 채워넣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다가올 제20기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즉 5중 전회를 앞두고 의결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고도의 정치적 술수였습니다. 정치국 회의라는 공식적인 절차를 건너뛰고 군 기율위와 선거위라는 칼날을 직접 휘두르는 이 방식은 사실상 총성 없는 군사정변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 시나리오의 정점에는 패퇴자로 불리며 권력의 변두리로 밀려났던 후춘화의 화려한 복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원로파와 군부는 후춘화를 다시 중앙무대로 끌어올려 군사위원회 부주석이라는 핵심 요직에 앉히려는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장유샤가 군대의 통제권을 완벽히 쥐고 후춘화가 그 명분을 이어받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5중 전회 당일 경섭인관의 문이 닫히고
베이징 위수구 부대들이 경비를 서는 삼엄한 분위기 속에서 대환혈을 거친 군측 대표단이 후춘화 추대안을 발표한다면 그 누구도 감히 반기를 들지 못할 것입니다. 이미 총구와 칼날이 회의장 곳곳을 겨누고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핵심에 대한 충성은 이제 생존을 위한 비겁한 침묵으로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진핑은 자신이 구축한 1인 지배체제가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가장 뼈아픈 방식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당의 기율이라는 칼날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군대의 총구가 자신의 뒤통수를 향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오직 하나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족들을 하나둘씩 내어주며 자신의 남은 생을 보장받는 비겁한 거래에 서명하는 것입니다. 마식루이 같은 측근들이 중기위 전원회의에서 공개적으로 처단당하고 자신의 아내를 지켜주던 방어막이 거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그는 무기력하게 박수를 쳐야 하는 운명에 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절대 권력을 꿈꿨던 이가 마주하게 된 공산당 정치의 잔혹한 마침표입니다. 중난하이의 주인은 이제 바뀌었습니다. 선포만 되지 않았을 뿐 황제의 권위는 이미 바닥에 떨어졌고 새로운 권력의 실세들이 짜놓은 각본에 따라 2026년이라는 거대한 대청산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중난하이의 권력 지도가 다시 그려지는 동안 대륙의 기층사회는 유례없는 경제적 한파와 통제의 사슬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상층부의 권력투쟁이 살벌한 검기라면 밑바닥 인민들이 마주한 현실은 숨을 조여오는 올가미와 같았습니다. 최근 신화망의 한 구석을 장식한 ST장료 재무조작 사건의 공안, 이송 소식은 단순한 기업 범죄 수사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재정 고갈이라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당국은 이제 경제적 분쟁을 형사사건으로 격상시켜 민간 기업가들과 권력층의 화이트 타이틀들을 뿌리째 뽑아내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의 타도호, 즉 지주를 타도하고 재산을 분배하던 방식의 현대판 변주이며 텅 빈 국고를 채우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입니다. 특히 지난 10년간 이권 배분의 핵심 지역이었던 제약업계를 정조준한 것은 이제 경제적 논리가 아닌 정치적 생존의 논리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시대가 왔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당국이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돈이 마르는 것보다 인민들이 이 절망을 입 밖으로 내뱉는 것입니다. 12월 26일 중앙인터넷정보판 공실이 발표한 인터넷 유명 계정 관리 통지문은 사실상 전 국민의 입에 채우는 재갈과 같습니다. 특히 국가 대정 방침을 왜곡 해석하거나 민의 투표를 실시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항은 그들이 얼마나 심각한 심리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중국에서 자유로운 투표가 허용된다면 그것이 설령 사소한 주제일지라도 결국은 집권당에 대한 불신임 투표로 변질될 것임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고압솥의 증기 배출구를 용접해버린 이 조치는 당장 소리를 막을 수는 있겠지만 내부의 압력은 폭발 직전까지 치솟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입이 막힌다고 해서 발마저 묶을 수는 없었습니다. 크리스마스 기간 상하이 거리를 가득 메운 수만 명의 젊은이들은 빨간 모자를 쓰고 노란 공유 자전거를 탄 채 침묵의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구호도 현수막도 없었지만 그 정적 속에는 3년 전의 백지혁명을 연상시키는 강력한 저항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직장도 희망도 잃어버린 청년들과 월급이 체불된 공무원들, 그리고 가문의 금고가 비어버린 권력층에 이르기까지 대륙 전역에는 강물을 건너는 얼음판 같은 불안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나 자금 투입 같은 경제적 처방은 아무런 효험을 발휘하지 못하며 오직 국가적인 장래를 의미하는 방기 강화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자조 섞인 농담이 민심의 밑바닥을 훑고 있습니다. 내부의 모순과 경제적 붕괴, 그리고 고위층의 내분이 수습 불가능한 수준에 도달하자 당국은 다시 한번 외부의 적을 세워 시선을 돌리려는 고전적인 수법을 꺼내들었습니다. 일본을 향한 광기 어린 공격은 외교부 대변인의 일시적인 감정 배설이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국가 전략의 일환입니다. 인민일보에 게재된 환위평이라는 필명의 논설은 중난하이 최고층의 의중을 대변하며 일본 군국주의를 경고하고 갑오전쟁의 구원까지 들먹이며 증오를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부의 분노를 외부로 배출하기 위한 배수구를 여는 작업이자 대중을 전쟁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어 통제의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위험한 도박입니다. 동시에
미국 군용 드론 기업들에 대한 제재는 중난하이를 엄습한 극도의 공포를 반영합니다. 그들은 미군의 리플리케이터 계획, 즉 저렴하고 지능화된 무인기 군집 드론이 자신들의 경직된 군사체계를 무너뜨릴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항공모함과 탄도미사일로 위세를 떨치지만 정작 벌떼처럼 몰려드는 수만 대의 소형 드론 앞에서는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패의 사슬로 얽힌 거대한 강철 흐름이 첨단 기술의 유연함 앞에서 얼마나 무력한지를 깨달은 당국은 이제 제재라는 이름의 허세를 통해 자신들의 기술적 열등감을 감추려 애쓰고 있습니다. 정치적 숙청과 여론의 봉쇄, 그리고 외교적 동원과 군사적 허세라는 조각들을 맞춰보면 우리는 2026년이라는 거대한 전환점을 앞둔 중국 공산당의 마지막 청소 작업을 보게 됩니다. 내부 세력 정리가 완료되고 경제가 더 이상 회생 불가능한 지점에 도달했을 때 정권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대만 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벌어지는 우발적 충돌은 더 이상 위협이 아닌 실제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은 그들이 선전하는 새로운 시작의 해가 아니라 70년 넘게 이어온 권력에 대한, 즉 운명이 다하는 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시작된 균열은 이제 거대한 지각 변동을 일으키며 대륙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시대의 경랑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한 제국의 화려한 몰락과 그 뒤에 찾아올 거대한 폭풍을 목격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